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좀 문제 있어서 제가 3분 동안 혼자 떠들었네 보니까요. 소리 들리십니까? 3분 동안 계속 혼자서 그냥 말씀드렸는데요. 잠깐만요. 지난주에 그 과제를 내드렸었는데, 과제를 제품별 매출액을 이제 구분하고 정성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그 과제들을 완료하셨으면은 실력이 상당히 좋으신 편이시고요. 그리고 못하셨더라도 크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LRG 넥슨의 사업 이렇게 보시면 PGM, ISR, AU, 15i 이렇게 보시면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가시죠. 근데 일단은 사업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시라는 그런 목적으로 내드렸던 것이고요. 과제에 대한 정답은 특별하게 없고 대신에 11월부터 이제 우주항공하고 방산 쪽 기업들 섹터별로 이제 스터디하고 네, 해당되는 주요 기업들을 설명회를 시행할 것입니다. 근데 LIG 넥슨도 포함되어 있고요. 11월 말쯤에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는 분석 내용들하고 그 전까지 이제 11월까지는 LIG 넥슨 이제 충분히 스터디 초보 재무제표 분석 클래스 통해서 스터디 한 다음에 11월 말에 이제 설명회를 들으시면은 이해하시기 빠르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제를 못 하셨더라도 크게 개의치 마십시오. 이제 초보 재무제표 분석 클래스 초반에서 내드린 과제의 성격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내드렸던 것은 좀 난이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하셨으면은 좋은 거고, 실력 좋으신 거고, 못 하셨더라도 크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석자분들이 보니까는, 많이 줄었네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여건도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뭐, 일단 증시 여건이 안 좋으니까는 뭐, 스터디 공부하고자 하는 그 의지들이 많이 꺾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럴수록 오히려 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분석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올해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내년에는 그만큼 그 반대급부로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이제 서서히 일정 분 비중을 높이는 그런 시기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주식 관련해서 이제 재무제표 분석 빨리 끝내고 미국 주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10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남았는데 소리 안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소리 들리시면은 22지 시작하는데 이모티콘 눌러주시겠어요? 문제라고 거기 이모티콘이 찍혀갖고 지금요. 그러면은 소리 들리시는 걸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슨 일단은 오늘 PQ 시간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현금 흐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 보시면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계약자산이라든지 뭐 계약 재무상태표, 계약 부채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와 있는데 LIG 넥슨은 선택한 사연은 뭐냐면은 국내 섹터 내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수주형 기업들입니다. 중후장대한 뭐 조선, 방산 최근엔 잘 나가 그래 그나마 이제 국내 증시에서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섹터가 조선하고 방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선하고 방산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항공도 포함됐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수주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약자산 같은 게 있고요. 이천공사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자산과 또 선수금 관련해서 계약부채, 이거를 투자에 이제 유용하게 연계를 시키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액션을 선택한 게 계약자산 같은 리스크나 무형자산 리스크, 그다음에 선수금 계약 부채 관련 긍정적 시그널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분석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키우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선택했고,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금으로 먼저 이제 오늘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다음 11월부터는 뭐 계약자산, 계약부채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책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현금으로 설명하기 전에 잠깐 책 통해서 PQC 분석 간단하게 리뷰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해 못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잠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QC는 뭐 PQC 다 아시죠? 이제 제품 가격, 판매량, 코스트, 매출액과 매출액의 조합 환수 PRQ다. 계속 강조드렸고, 매출액이 증가 가능성 유무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PRQ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몇 가지 기업들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내용들을 잘 파악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제 영상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정 기업의 제품 구성은 단일 품목의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품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IG 넥슨 다 이제 뭐 체크해 보셨잖아요. 제품별 매출액 체크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단일 품목이 아니라 5가지 품목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PRQ의 세부 분류라는 관점에서 해당 종류의 모든 제품 구성 항목들의 분기별 매출액을 발췌해서 엑셀로 자료화하는데 그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매출 및 수출 사항에서 나와 있었고 매출 시청에서 다 체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이제 강조한 객관적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복귀시켜 드렸고, 품목별 분류를 또 내수와 수출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상승 촉매라는 관점에서 내수에 한정된 영업 활동을 보여주는 기업보다는 수출을 통해서 QA 확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매출액 상승은 이제 기본 상승이고, 그 중에서 수출을 통한 QA 확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 성장주로서의 이제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피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량경적 분석을 진행할 때는 언제나 주가 상승의 촉매라는 명제에서 매출의 성장을 기본 전제로 가져가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매출액의 성장이라는 전제는 P와 Q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P와 Q의 조합인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특징 종목이 있는데, 이 경우에 P의 상승과 Q의 확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종목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실제 이면을 이제 분석하면은 대부분이 매출의 증가는 매출의 성장을 지속하는 데서 국내 기업들 사이는 Q의 정체와 이를 상쇄하는 P의 상승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분석을 하시다 보시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만큼 Q의 지속적인 성장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좀 희소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걸요. 그래서 주가 상승 촉매 대전제의 매출액의 성장, 그 내면을 이루고 있는 조합 함수인 P와 Q 중에서 이중 기업의 진정한 성장은 Q의 확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장주는 바로 Q의 지속적인 확장을 이루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Q의 확장은 어떤 걸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특히 그래서 미국 테슬라 어저께 22%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국내 2차전지 섹터들로 이제 많이 급등했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은
Q의 확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확장돼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어저께 테슬라가 22% 급등했던 사이는 이제 뭐 에너지 사업부의 이익이나 매출 확장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내년에 그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30%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코멘트가 주요했죠, 한글요. 그만큼 이제 성장, 큐의 확장,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LIG 렉선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손익계산에서 매출 추이나 아니면 매출 계절성 같은 걸 체크해 같이 보셨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수출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 보셨고, 입력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량적 분석 단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는데, 매출 실적표에서 이제 왜 수출과 내수로 분리해서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었고, 이거는 이제 미연화학이라는 성장사의 샘플이고, 위에서 도표를 보시면 수출 비중은 장기간에 걸쳐서 60%대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차트화를 시키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이 계면 활성제 수출. 이때 당시에는 22년 3분기네요.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잖아요. 수출 비중도 60%고. 그래서 이렇게 잠시만요. 이 당시에 책을 작성할 당시에는 이렇게 미연화 같은 경우는 매출액, 전체 총 매출액도 급등했었고, 주요 사회는 계면활성제 수출이 급증해서 이렇게 추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주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높지 않고 수출 확장과 매출 확장, 그 다음에 실적 확장을 통해서 좋은 샘플의 기업으로 제시를 드렸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잠깐만요. 그래서 22년 3분기 실적이 나왔다는 거는 22년 1월이잖아요. 3분기 실적은 11월 15일까지 다 발표를 해야 되니까는 11월 15일 이후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22년 3분기였죠. 22년 3분기가 11월쯤이니까 주가가 11월 15일이니까 이쯤 11월 11일이니까 11월 달이네요. 이때죠. 그 이후 이제 주가를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때 이제 실적이 발표됐고 3분기 실적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드렸고 한번 그 책에 이제 보십시오. 하는 걸요. 그래서 어떤 거에 차트로 보니까 정보를 훨씬 쉽게 구별해서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차트 중에는 수출인데 설명드렸었고, 매출액의 성장이라는 대전제 세부 진입 단계인 Q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품목을 어떤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스크리닝 한다는 거는 앞에 책 내용의 앞에 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은 수의 종목들을 갖춰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성 있는 좋은 기업들을 발견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미리 해놔야 되겠죠.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선정된 특정종목의 중요 포인트를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될 품목을 쉽게 선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미원화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 매출액, 이걸 이제 차트로 구분한 거고, 여러 이제 매수, 수출 관련해서 여러 품목들이 제품별 매출액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걸로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나요? 당연히 계면활성제 수출이죠. 계면활성제 수출 관련해서 품목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군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겠나요? 차트를 보시면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이겠죠? 그래서 파란색이 뭐야? PGM, 노란색 C4I, 주황색 ISR, 이렇게 세 개를 만약에 이 AW도 필요하면 또 같이 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하실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정성적으로. 이번에 과제를 내드렸는데, 맛배기를 보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스트 관련해서는 그 지난주에 그 변동비용 기업과 고정비용 기업으로 이제 구분해서 매출원가 판관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코스트 관련해서 GPM하고 판관 비율을 관련해서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어, 제품가하고 이제 원재료가와 명기된 기업을 하나 선정해서 그때 샘플로 공유드리고 그때 연기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판관비나 GPM 관련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슨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이 보안상의 이유로 기재를 생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넘어가고요. 이거는 추후에 뭐 대한전선을 LIG 넥슨가 끝난 다음에 대한전선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은 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필요성이 있고 숙제도 내드려야 되니까는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 82페이지인가 아마 있을 거고 잠깐만요. 첫날에 그 표 하나 플로어를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해치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이제 두 가지 흐름에서 81페이지고 이제 거기서 리스크 해치 관련해서 현금 흐름과 연계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내용이 좀 복잡해지고 그만큼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주가 상승 촉매를 이제 PQC 관점에서 이제 체크를 했었고 잠깐만요. 이게 목이 안 좋으니까는 말이 잘 안 나가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 촉매를 관점에서 PQC 분류하고 매출액, 제품별 매출액 분류 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체크해 봤었고, 과제로도 내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리스크 엣지 관련이고, 먼저 과제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과제는 설명을 듣고 LIG 넥슨의 현금 흐름, 여기를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현금 흐름 OCF, 키펙스, FCF, FACF,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 이것까지 한번 채워보십시오. 여기까지 채워보십시오. 너무 적은데?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채우는 걸로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조정 FCF라고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미육격까지 하려면은, 그래서 현금 흐름 관련해서는 리스크 해지 목적으로 이제 중요한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크 해지 첫 단계인 장기간 유지 중인 우수한 현금 흐름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이란 어떤 건지 이제 밑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서 해당 종목의 투자 적정성을 파악했다면은 다음 단계인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분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이 이제 현금 흐름과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분석이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캐시플로우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유는 운전자본이라고 하거든요.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이. 이것들이 연계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으시고, 현금 흐름이 해당 종목의 투자 시 리스크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었는데, 우수한 현금 흐름을 장기간 보유한 기업은 낮은 부채 비율, 당연하겠죠. 높은 ROE, 자기자본 이익률, 근데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우수한 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가장 유의미한 지표로 여기셔야 되고, 유의미한 지표라는 건 리스크 해지 측면에서,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지표인 현금 흐름 또한 실전 투자 전에 반드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지표들과 조합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여기서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죠. 캐펙스하고 재고자산, 미래 시적 추론에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금 흐름과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 해지 측면에서 목적을 달성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유의미한 이제 미래 실적 숨겨진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뭐냐면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이익은 손쉽게 화장기법, 코스메틱 기법을 통해서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체크해 같이 보셨잖아요. 그러나 현금 흐름 조작이 이제 매우 어려워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2020년대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화장기법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대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좀 꽤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 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1년에도 뭐 몇 건씩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회계 위반, 이쪽 관련해서 회계 위반 이슈 관련해서 기업들은 거의 이제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러나 상장 폐지 수준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최악의 여건을 만드는 기업보다는 좀 약간 소프트하게 그런 화장기법을 발휘하는 기업들은 왕왕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의도적으로 뭐 그런 기업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파할 수 있는 시각을 키우신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3개의 항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고, 이거 반드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래서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오퍼레이팅 액티비티 캐시플로우라고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미국 기업 사업보고서 분석할 때도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되니까요. 오퍼레이팅 액티비티 캐시플로우, 약자로 OCF라고 하고, 투자활동이라는 건, 투자라는 건 인베스트먼트잖아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ICF
CAPEX라고 합니다. 약자로. CAPEX라는 거는 뭘까요?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뒤에 이제 있거든요. 그 자본적 지출. 그래서 설비 투자를 위한 지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포함될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당연히 투자 활동에 포함되겠죠. 캐펙스는. 그래서 캐펙스는 투자 활동 현금으로 해서 발채를 해서 입력을 하신다. 그렇게 기본 개념으로 갖고 하시면 되십니다. 헷갈리시나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다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파이낸스, 당연하죠. 액티비티 캐시플로우. 여기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니까는 차입금 관련, 주요 이제 현금 흐름의 차입금 관련해서 상환이든지 아니면 추가 차입,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그 다음에 그 전환사채 발행 같은 게 12BW나 유상증자 같은 게 다 여기에 포함된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그러면은 이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의 이상적인 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은 현금이 유입되는 게 좋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출되는 게 좋은 건가요? 당연히 유입되는 것이 좋은 것이겠죠. 현금이 계속적으로 유출되면은 그 기업은 부도가 발생되겠죠. 현금 유출되면은. 그래서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영업 활동 현금을 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항목들이 있는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해당 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유입시켜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가 이상적인 여건이고요. 투자 활동 현금이라는 거는 캐펙스잖아요. 집행을. 자본적 지출,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뤄야 된다.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후의 현금 흐름이 이상적인 여건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집행을 해야 되겠죠.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캐펙스 집행 같은 거 관련해서 이제 캐펙스 컷 뭐 그런 것들을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아니면은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투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을 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차입금 관련이라고 말씀드렸죠. 차입금. 아니면은 유상증자나 12BW. 잠깐만요. 그 대표적인 게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차입금을 갚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차입금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차입금을 갚아 나간다는 의미는 현금을 유출시키는 거잖아요. 차입금을 늘리면은 유입되는 거고, 플러스가 되는 거고, 차입금을 갚아 나가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금융권에 이제 지불을 해서 차입금을 갚는다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정상적인 거는 이상적인 거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숨이 차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시면은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에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인형현금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인형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프리캐시플로우라고 FCF라고 명기합니다. 여기서는 보시면요. 인형현금 흐름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 OCF에서 영업활동 현금으로 통해서 벌어들인 유입시킨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 중에서 캐펙스를 산출한 다음에 OCF 마이너스 캐펙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 설비 투자 관련 캐펙스 금액을 감시키면은 마이너스 시키면은 그 남는 금액이 프리캐시플로우입니다. 프리캐시플로우.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으로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예 현금으로를 보유해야 한다는 투자하기 적정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영업활동 현금으로 해서 말 그대로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유입되어야지만 해당 기업은 존재하는 의미가 있겠죠. 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대부분이잖아요. 방위산업관리에서 제품군들을 판매했는데 그래서 그런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유입시켜야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가 유지 존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산 제품들을 판매했는데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매출은 발생시켰지만은 손익계산서에서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판매할수록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 기업은 좋은 기업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좋은 기업이 아니겠죠. 정석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래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유입을 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플러스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현금을 유입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기업 자체는 물론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게도 적정하지 않은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현금 흐름 조건을 좀 더 세분화해서 실제 투자와 연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정액 현금 흐름이 가장 이상적이며 간혹 매출액 증가와 동시에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부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디테일한 것이고 초반에 현금 흐름을 모르신다면은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잠깐 LIG 넥슨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4년 2분기의 사업부 반기 보고서를 보시도록 하고요. 지난주까지는 손익계산서는 보시면 연기정보지표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산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재무지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인데 자본변동표는 보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되십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래서 오늘 체크하는 건 현금흐름표고, 현금 흐름은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다음에 뭐라고 했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영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베스트먼트, 액티비티, 캐시플로우. 그래서 ICF.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라고 그랬죠? 오퍼레이팅, 액티비티, 캐시플로우, OCF. 다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재무, 파이낸스, 액티비티, 캐시플로우, FACF, F, 파이낸스, A, 액티비티, ACF. 다른 것들은 ICF, OCF라고 하는데 여기는 A를 왜 붙였을까요? 만약에 A를 빼면 FCF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캐시플로우 혼동되니까는 FACP로 이제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입력을 하셔야 될 게 이번 주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OCF, CAPEX, FCF, FACF. 그래서 보시면 FCF는 근데 없어서 말씀드렸죠. FCF는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어떻게 산출한다고 했죠? OCF 마이너스 CAPEX. 그래서 수식을 입력할 때 두 개만 입력하시고 이거는 수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OCF 마이너스 CAPEX를 수식을 걸면은 FCF가 자동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커피 수식을 하나 간다면서 커피를 해놓으면 되고.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주요 구성 내역들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뭐 이자 수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여기는 정확한 내역들이 세부적인 내역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주석에 보시면은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 연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이 연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역들이 있는데 내역들이
내용들이 이게 영업활동 현금으로 포함되어 있냐 보시면은 뭐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 큰 것들만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 매출 채권 금액이 크죠. 이게 재고자산 이게 이제 운전자본이잖아요. 운전자본 매출채권, 계약자산, 재고자산, 미수금, 선급금 뭐 이런 것들, 매입채무, 계약부채, 선수수익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돼서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합산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해당 분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합산 금액이 됩니다. 보시면요. 근데 아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전자본이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만약에 증가가 되면은 가로가 이게 돼 있잖아요. 가로라는 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가를 현금 흐름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재고자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고자산이 증가됐다는 거는 현금을 투입을 시켰는데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현금 투입했는데 아직까지 현금으로 회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증가가 됐다는 의미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가로가 현금 유출이 됐다는 의미고 만약에 해당 분기에 가로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이 가로가 없이 표시가 됐다는 거는 플러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감소가 그냥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감소했다는 거는 그만큼 현금이 유입됐다는 거잖아요. 재고자산이 판매가 돼서 그때 현금 유입 이해하셨나요? 텔레그램에 이해 써놨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모티콘 눌러주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매출채권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그럼요. 여기서 감소, 증가 이렇게 가로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매출채권도 마찬가지죠. 매출액을 발생시켰을 때 매출채권이 발생되잖아요. 제품을 판매했을 때 이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채권이 증가됐다는 거는 현금 유입이 안 됐다는 거죠. 현금 유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라는 거는 매출채권의 증가, 현금 유출, 감소라는 거는 현금이 유입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합산돼서 이렇게 해당 분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감가상각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감가상각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입채무라고 있습니다. 매입채무 이것도 대표적인 이제 운전자본이죠. 매입채무라는 거는 뭘까요? 매출채권의 반대음이잖아요. 원재료를 구입하면은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의무. 그래서 매입채무의 증가라는 거는 원재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가면은 현금의 유출 매입채무가 증가됐다는 거는 원재료 비용에 대한 대금 지불을 유예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가라는 거는 현금 측면에서는 플러스 그리고 만약에 매입채무의 감소라는 거는 대금을 지불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 유출 마이너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고자산의 감소, 재고자산과 매출채권하고 반대 의미로 보시면 되십니다. 매입채무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시면은
클릭하세요. 이해 거기다가.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계약 자산하고 계약 부채라고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일단은 계약 자산 같은 경우에는 광의의 매수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매수채권은 해당 기업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계약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청구공사라고 해서 책에도 이제 명기했지만은 비용으로는 계상이 됐는데, 손익계산서에 계상이 됐는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광의의 매수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자산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요. 일단 그 정도만 아시면 되시고, 계약부채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겠죠. 계약부채는 광의의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계약부채의 증가하면은 선수금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시잖아요. 선수금의 증가. 그러면 현금으로 측면에서는 계약부채의 증가는 현금 유입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부채의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 계약부채 증가도 있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계약부채와 계약자산은 어디에 표시가 될까요?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항목에 이제 포함되고, 아까 그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이 이제 대표적인 운전자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포함되고, 현금 흐름 중에서,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에서 유동자산으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계약자산과 매출채권과 계약자산과 재고자산, 유동자산, 자산 관련해서 이제 뒤에서 다시 세 번째로 보겠지만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되고,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의 구분점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1년 이내에 자산 중에서 유동화시킬 수 있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걸리는 장기성 무거운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개인 소유의 땅이나 이제 건물이 있으면 판매해서 현금화 시키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고, 1년 이상 걸리는, 현금화 시키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자산들. 유동자산은 단기간에 쉽사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당연히 유동자산이고, 매출채권도 이제 단기간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불량 채권 같은 게 있는데, 재고자산도 부실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는데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계약자산은 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근데 계약자산 리스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청구공사인데 고객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광의 매출채권이다. 근데 유동 자산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자산이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하겠나요? 자산 총계는 늘어나죠. 부채비율이라는 거는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채라는 거는,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마이너스 시킨 겁니다. 이게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간략하게 개념만 아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는 의미잖아요. 부채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자산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부채 비율을 낮게 포장시킬 수 있는 화장기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조선주나 아니면 건설주 같은 경우에 2009년이겠지 2010년에 이 과다한 미청구공사 누적으로 고객사한테 청구를 했는데 그것들을 다 받지 못했어요. 여기 잡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한 방에 이제 다 털어버리는 빅베스라고 있습니다. 큰 샤워, 그러니까 부실 자산을 한꺼번에 손실 처리하는 거죠. 연말이나 뭐 일정 시기에 보통 대표나 뭐 아니면은 그 대주주가 이제 변경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빅베스는 이 계약 자산에서 발생됩니다.
계획자산에서 미청구 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지속적으로 수주형 기업들은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계약부채라는 거는 아까 선수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약부채. 근데 보시면은 부채라고 되어 있어요. 부채. 그러면은 이 계약 선수금이 금액이 증가되면 될수록 부채 총계는 어떻게 된다? 기하고 숫자로 늘어나겠죠. 여기서 LIG 넥슨의 총 부채는 3조 7,500원입니다. 500원인데 엄청나죠, 이제. 자본 총계는 1조 1천억.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3조 7,500억 나누기 1조 1,100 하면 거의 300%가 넘습니다. 표면적인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계약 부채와 선수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부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를 2조 5천억을 빼버리면 1조 2천억밖에 안 돼요. 부채 총계가. 그러면은 실질적인 부채 비율은 뭐 100%대 초반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부채는 계약 자산과 틀리게 부채 항목으로 잡히지만 이게 높아질수록 표면적인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지만은 실질적으로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는 이게 높아질수록 어떻겠다. 선수금이잖아요. 계약 선수금이라는 거는 고객사로부터 미리 받은 착수금이잖아요. 현금 유입된 거잖아요. 아까 현금 흐름표에서 보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계약 부채는 언제 이제 부채 항목에서 빠지냐면은 고객사한테 미리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받는 착수금인데 그게 이제 고객사한테 제품으로 실제로 제작돼서 납품이 되면은 계약 부채에서 항목으로 빠지고 매출액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부채는 많을수록 비록 겉에 보이는 부채 비율은 높아서 리스크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이 계약자산 같은 경우에는 체크해서 계약자산 리스크를 체크해 보는 거고, 부채는 이제 부채총계에서 선성 계약 부채를 파악해서 이게 얼마큼 실제로 부채비율, 겉으로 보이는 부채비율도 얼마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지, 이것들이 선수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분 눌러주세요. 이해 안 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LIG 넥슨의 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지금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 안 되신 분 없으시고요. 그러면은 LIG 넥슨에 입력된 거를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선수금부터 먼저 보시죠. 이동부채. 아까 실질적인 부채 총계는 주황색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유동 계약 부채 선수금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긍정적인 추세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전체 부채 총계, 이제 계약 부채가 포함된 부채 총계하고 그 중에서 유동 계약 부채만을 별도로 또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 선수금은 파란색이고, 파란색이 계속적으로 급증 중에 있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이게 부채 총계이고, 그러면은 전체 부채 총계 중에서 선수금 포지션 비중은 체크해보니까는 분기별로 과거에는 23.2%에서 최근에 현재 63.9%입니다. 총 부채 중에서 63.9%가
선수금이에요. 그러면 이 추세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비중과 금액이 역대 최대, 최고, 최대다. 그렇다면 부채 비율 관련해서 체크해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유동의 총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과거보다 현재 336%, 겉으로 표현된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부채 총계에 대해서 유동계 부채가 포함된 게 63.9%니까 이것들을 감안하면은 실질적인 조정 부채 비율은, 이거는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만든 거고, 조정 부채 비율은 역대 최저 40급에 해당되는 49%대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요. 겉으로 표현된 리스크인데 안으로 보면은 내포된 의미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선주하고 방산주, 그다음에 2차전지나 뭐 반도체는 SK하이닉스는 유동부채 관련해서 표기를 해. SK하이닉스 잠깐 보시도록 할까요? 아유, 삼성전자는 계약부채를 명기를 안 했더라고요, 이거니. SK하이닉스 쪽이 손승 관련해서 표기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체크해보니까요. SK하이닉스가 어저께 잠정실적 발표했잖아요. 근데 아직 잠정실적이라고 뭐 이런 세부 항목들은 체크가 안 되어갖고 24년 2분기까지만 체크한 거고, 어디 갔냐. 음, 여기 있네요. SK하이닉스 선수입니다. 추이입니다. 24년 2분기에 역대급으로 높아졌죠. 그래서 24년 2분기에 좀 빠졌고, 이게 HBM 관련해서 이제 같아요, 보니까요. 엔비디아 쪽에서 받는 선수금 추이 같은데, 24년 3분기에는 선수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선수금을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뽑을 수가 있고, 조선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제로 HDG 현대중공업이거든요. 24년 2분기 기준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부채 비율은 229%인데 자본 총부채에서 선수금이 거의 절반 이상인데, 그래서 이걸 빼면은 조정부채 비율은 65% 빠진다는 표죠.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약부채나 계약자산 같은 경우에 파악이 이제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체크하셔야 되고, 반대로 또 실질적인 투자 포인트를 이제 잡으셔야 됩니다. 이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책의 뒤에도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현금 흐름표로 다시 넘어가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제 많은 항목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같이 관련해서 재무상태표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다시 이제 현금으로 넘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설명드렸고, 그래서 정석적인 이상적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다시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역에서 항목들에서 보셨지만은 주요 구성 요소는 감가상각비, 매출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이렇게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설명을
대략적으로 못 드렸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이제 어디서 발생되겠죠? 캐펙스가 집행되면은, 감가상각비는 그 1회차 때 한번 설명드렸던 걸로,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잖아요.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 둘 다 포함되는데, 보통 뭐 건물이나 그런 것들 장비에서 분배를 했을 경우에 매해 정률법으로 균등하게 분배해서 비용이 청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토지는 감가상각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를 높게 발생시키면은 캐펙스라는 거는 그 유무형 설비 투자잖아요. 캐펙스를 높게 발생시키면은 그 반대급부로 일정 기간 내긴 다음에 건물이나 그런 것들을 분배하면은 바로 이제 감가상각비 발생되는 게 아니라 매긴이라는 건 지연이잖아요. 지연. 일정 기간 지연이 된 다음에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건물이나 장비로부터 발생이 됩니다. 근데 보통 신규 공장 신설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면은 집행하면 언제부터 감가상각비 발생되나요?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되죠. 짓고 있는 기간 중에는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안 됩니다. 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해당되는 건물이나 장비로부터 감가상각비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에서 비용으로 떨궈지고 계상되고, 근데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인 현금 유출인가요? 현금 유출과 이익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감가상각비는 가령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 신차를 구매했는데 1억짜리 신차를 구매했어요. 그러면은 중고차 사자마자 얼마 지난 후부터 만약에 다음 달에 그걸 다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해봅시다. 그러면은 1억을 주고 샀는데 1억을 받고 팔 수는 없잖아요. 신차는 중고차 가격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신차를 구매하고 계속 보유하고 칩시다. 비록 중고차 가격으로 신차 가격은 중고차 가격으로 빠지고 있지만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현금이 비록 1억짜리가 뭐 9천만 원, 8천만 원으로 중고차 가격으로 빠지고 있지만 현금이 유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는 비록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만은 실질적인 현금 유출은 아닌데, 현금으로는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는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마이너스 처리되지만은 현금 흐름에서는 실질적인 현금 유출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손익계산서에서 유출된 만큼 반대로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로 작용이 됩니다. 손익에서 마이너스로 처리된 만큼 현금 유출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영업활동 현금으로에서는 플러스로 그만큼 계상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겹들이 있어요. 손익계산서상에서는 영업이익이 높은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마이너스인데 현금 흐름에서는 이 감가상각비가 워낙에 높게 발생됐기 때문에 비록 손익에서는 적자였지만은 이게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라고 보시면 되시죠. 페이크, 일종의 페이크. 감가상각비 때문에 플러스로 영업활동 OCF가 기록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안 그래요?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감가상각비를 OCF에서 제외시켜갖고 조정 FCF를 명기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의미예요. L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기업이고,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중무장대한 이제
장치형 산업에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를 장기간 지속 높게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캐펙스를 집행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매출액이 이제 증가되고 시설 확충이 되고 이제 수출 관련해서 이제 그것들을 캐파를 확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강화상급비가 높게 발생됩니다. 이제 실질적인 차트를 잠깐 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비록 플러스가 발생되더라도 거기에는 숨은 리스크가 있는데 이 높은 강화상급비로 인해서 OCF가 높게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서도 이런 그 방산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주도 마찬가지고 이 강가상업비를 제외한 다음에 실질적인 OCF하고 프리캐시 플로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겉으로 봤을 때 이 OCF가 플러스가 나서 FCF가 플러스가 발생되더라도 그 주요 사유가 높은 강가상업비 때문에 발생되는 거면은 좋지 않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뽑고 강화상품비를 뽑고 수식을 걸어서 강화상품비를 빼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정 FCF를 체크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이모티콘 눌러주십시오. 그 숙제 이 세 가지 이거 다 입력하는 거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러면은 강화상업비는 분기별로 강화상업비는 어디서 뽑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어디서 뽑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분기별로 강화상업비는 현금 흐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현금 흐름에. 그러면 현금 흐름에서 강화상업비를 어떻게 보냐? 재무제표 주석에 보시면은 아까 현금 흐름 영업할 때 현금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뽑으셔도 되고 3295 근데 이게 현금 흐름은 누적입니다. 누적. 그래서 당반기가 있잖아요. 당반기. 이게 2분기니까는 여기는 1분기하고 2분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1분기하고 2분기하고 32295 미래진 엑스는 입력한 거를 보실 거예요. 잠깐.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년 1분기하고 2분기에 두 개를 합산하면 37274? 3225. 강가상각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자산 강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 강가상각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에서 발췌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또 어디에 명기가 되어 있겠나요? 강가상각비가. 비용에 명기가 되겠죠. 매출원가하고 판관비에, 비용에. 편하시게 하시려면은 뭐, 개인마다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비용에서 일단 뽑으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죠. 그러니까 매출원가하고 판관비 관련해서는 세부 내역을 확인하시려고 하면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시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비용의 성격표 분류. 비용의 성격표 분류.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 주석에 보시면은 비용의 성격표 분류는 매출원가와 판관비의 비용의 총 비용들이 합산돼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각각 분리를 여기는 분기별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장이. 그래서 이 금액들을 명기를 하면 발췌해서 명기를 하시면 돼요. 16324, 2273.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24년 2분기에 보시면 16324, 2474 그래서 입력하시고 현금 흐름도 이제 입력하는 거 어떻게 발췌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정 OCF하고 조정 FCF는 어떻게 되는 수식만 걸어놓으면 되겠죠.
이걸 두 개를 산출한 다음에 수식 걸면은 자동으로 산출되겠죠.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래서 보시면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안 누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누가 눌렀는지 모릅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꼭 눌러주세요. OCF 관련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OCF하고 현금 흐름입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이후에 OCF하고 FCF를 체크해 보시는 거 필요하시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행히. 그런데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OCF하고 FCF 플러스인데 감가상각비를 제외시키면 마이너스 뚝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투자 관점에서 약간 리스크 측면에서 이제 고려를 다시 재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난이도가 좀 높은가요? 초보 내문제표인데 근데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까지 완성시키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분기별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조정 현금 흐름 두 가지로 연기를 해 주십시오. 숙제. 이거 차트 이 두 개까지 산출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현금 흐름표하고 감가상각비 산출하고 이거는 이제 수식만 걸면 되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그럼 현금 흐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가급적 낮게 발생되는 게 좋겠죠. 감가상각이 장기간 높게 발생한다는 의미는 매해 대규모 설비 투자, 캐펙스가 지속 필요한 기업을 의미한다. 워런 버핏이 그랬잖아요.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간 낮은 캐펙스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기업이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코카콜라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낮다는 의미는 낮게 유지되면서 매출액이 지속 높게 발생되는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낮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측면에서도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익률도 높아지겠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를 낮게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성장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발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런 기업들 거의 없죠.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매출채권의 감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의 감소가 필요하겠죠. 매출채권 회전율의 병행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감소, 매입침의 증가, 이건 아까 다 설명드렸었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적정한 범위의 설비 투자를 시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캐펙스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상적인 현금흐름 요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유미형 자산의 취득, 적정수준의 자본적 지출, 캐펙스,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 범위 안에서 감수 가능한 수준의 지출이 적정하다 보시면 되시고, 이게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캐펙스라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감시키면은 프리캐시 플로우예요. 프리캐시 플로우의 의미는 잉여 현금 흐름인데 그 내포된 의미는 뭐냐면은 영업활동 현금을 통해서 유입시키는 현금 흐름 조건, 현금 흐름 유입시킨 플러스 현금 흐름 내에서 현금 흐름이 1억을 벌어들였다 생각해요. 그래서 낮은 캐펙스가 지속적인 낮은 캐펙스가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캐펙스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프리캐시 플로우는 얼마일까요? 1억 마이너스 1,000만 원은 9천만 원. 여기서 그게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고,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의 의미는 내포된 의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 감수 가능한 수준의 적정한 지출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1억을 벌어들였는데 여기서 플러스에서 영업활동 현금으로 해서 캐펙스는 매해 2억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매출액 성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있다면은 해당 기업 좋은 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기업이죠.
비록 영업활동 현금을 통해서 1억을 벌어들였지만 매해 2억씩 지출해야지만 매출액이 상당히 나오는 기업은 프리캐시 플로 측면에서 매해 1억 마이너스 2억이면 마이너스 1억이 현금 흐름이 잉여 현금 흐름이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금이 쌓일 수 있겠나요? 계속적으로 현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입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를 지속 진행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유지하는 기업들은 우수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전제 조건은 플러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적정한 캐펙스를 집행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은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분기별로는 보시면은 약간 좀 들쭉날쭉한데, 현금으로 연도별로 체크해 보시면 이제 그런 추이가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캐펙스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으로 OCF 마이너스 캐펙스는 남는 게 요만큼 지출됐으니까는 요만큼 지출된 거잖아요. 남는 게 프리캐시 플로우 이만큼 남는 거고. 어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캐펙스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면서 프리캐시 플로우는 증가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 감가상각비로 페이크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려면은 감가상각비를 제외시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 제외시켜도 리얼 현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입력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죠. 직접.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기업은 지속적으로 차입금의 상환 및 배당금 지급을 통해서 부채 축소 및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주요 항목들은 내역들은 차입금의 상환, 현금 유출, 배당금의 지급, 현금 유출,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상적이다. 잉여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는 플러스가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안 되시는 분 이모티콘 클릭하세요. 여기 다 되셨다는 것이시고, 여기서 중요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자면 투자 활동으로 유출되는 현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근데 이 앞에 빠진 게 있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유예시킨 현금 흐름 조건 내에서 얼만큼 유출되는 현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여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의해서 100이라는 정의 플러스 현금흐름이 발생했는데, 해당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매출 성장을 위해서 200이라는 캐펙스를 지속적으로 집행한다면 유입된 현금 대비 과하게 투자를 집행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기업들 마이너스 100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지속 유지되기 때문에 안 좋은 기업이겠죠. 기업의 적정한 투자 활동이라는 거는 매해 영업활동 현금흐름 범위 내에서 과하지 않게 캐펙스를 집행하며 과하지 않게 낮게 캐펙스를 집행하며 집행후 남는 잉여현금 흐름이 정인 플러스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함께 매출액 및 이익의 증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업이라면 매우 우수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LIG 넥슨을 잠깐 보실까요? 연도별로 체크하면은 연도별 손익은 지속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 되면서 현금흐름 지속적으로 증가, 캐펙스 적정 범위 레벨 유지. 좋은 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기업이겠죠. 가치인지 현금흐름 확장, 매출 확장, 영업이익 확장이 동시에 발생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흐름과
손익을 동시에 이제 체크해서 리스크도 체크하고 성장성도 좋게 나오고 기업의 이제 내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업 활동으로 남는 잉여현금 이름이 FCF, 프리캐시 플로우. 영업활동 현금으로 해서 캐펙스를 빼면 간단히 계산이 되는데 FCF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OCF-캐펙스가 엑셀 설명되었고 요 밑에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입력하는 거 잠깐 설명드려야겠네. LH넥슨의 단기보고서 최근 거 보시면 현금흐름 보시면요. 현금흐름은 손익계산서가 손익의 누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되셔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액들이 누적돼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은 OCF는 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시고 97456, 9,740억 원. 이 누적이잖아요.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97456을 누적이니까는 24년 2분기에 97456, 100만원 단위. 누적이니까 앞에 분기 빼주려 했죠. 아셨죠? 그리고 근데 전년 반기가 명기되어 있잖아요. 88030 두 개를 한꺼번에 입력하시면 되시죠. 최근 분기부터 입력하시면서 88030 마이너스 2분기 빼주고 캐펙스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캐펙스 FCF는 걸어놓으면 바로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캐펙스는 투자활동 현금으로 해서 뽑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내려가시면 투자활동 현금으로인데 여기서 캐펙스가 어떤 건가? 캐펙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 금액입니다. 설비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처분 금액을 처분도 있는데 이걸 빼주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활동 현금에서 취득이라는 거는 현금 유출이잖아요. 캐펙스가 이만큼 집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현재 집행 금액이에요. 이게 취득이. 근데 마이너스로 명기가 되어 있지만은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캐펙스가 얼마큼 집행됐냐는 것을 산출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 금액, 집행 금액을 그대로 기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은 캐펙스 집행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384951 유형자산 취득금액 플러스 무형자산 취득금액 2008 384951 2080 38451 플러스 29080 취득금액만 하느냐 마이너스 처분금액도 각 표시 감안을 하셔야겠죠. 처분금액도 100만원 더니까 입력 안 하셔도 되는데 워낙에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하실 때 그냥 입력하신 거 표시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앞에 분기 누적이니까요. 그러면은 프리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캐펙스가 이렇게 많이 튀겼나? 전분기도 같이 명기를 하시면 되시죠. 전분기도 우측에 있으니까는 취득금액이 21339 무형자산도 포함시켜야 되죠. 21339 플러스 15903 15903인가? 15903 이래서 모니터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처분금액 350 누적이니까 앞에 분기 빼주시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나가시면은
캐펙스가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이모티콘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FAC, CF 이것도 체크가 필요하시죠. FACF는 편합니다. 그냥 재무활동 현금으로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죠. 재무활동 현금은 플러스네, 플러스. 플러스는 건 안정음이죠. 차입금의 증가잖아요, 증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137015 다 누적이죠. 여기 137015 마이너스 분기. 전분기도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는 전분기에는 차입금을 갚았네요. 그러니까요. 1500, 158, 978 마이너스 158, 978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과제는 이것 다 입력하시고 이거 입력하시고 산출되고 차트 2개 아까 OCF하고 조정 OCF 2개 그까지 해보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시간 반 동안 늦은 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현금 흐름하고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